네, 물질 추출론 5주차 강의 2차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교시 1차시에는 즉 멤브레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같이 한번 살펴봤고, 또 이런 막의 종류는 즉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지, 재질에 따라서 또는 어떤 막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세한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어떤 유형에 따라서 이런 막에 대한 분류를 갖다 해봤고요. 또 막의 공정들이 어떠한 공정들이 여기 사용이 되고, 그 공정에서 사용되는 분리 메커니즘은, 막을 통한 분리 메커니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실제 어떤 공정에 응용을 할 때는 그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박테리아를 분리를 할 수 있는, 또는 바이러스를 분리할 수 있는, 또는 어떤 콜로이드를 분리할 수 있는 그 막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고, 또 그러한 입자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했고, 마지막 부분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수돗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반 물들, 오염된 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정을 통해서 정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그런 방식들이 사용이 되는지, 정밀 여과 방식인지 한해 여과 방식인지, 또는 나노 필터를 갖다 이용한 그런 여과 방식인지에 따라서 걸러지는 그런 유형들을 갖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막 분리의 특징, 즉 막을 이용한 분리의 장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뭐라고 볼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로 advantage of membrane separation, 즉 멤브레인 분리, 막 분리의 장점.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이러한 막 분리 공정을 통해서 하는 이런 경우에는 아주 일반적인 보통의 조건, 온화한 조건의 온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분리하는 그런 다양한 물질 추출과 관련된 이런 공정들을 살펴봤을 때 이를테면 상분리를 갖다 통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액체를 갖다가 끓는 점차를 갖다 이용을 해서 그래서 성분별로 분리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온도를 갖다 높여서 그래서 휘발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발하도록. 이런 경우는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어떤 조작이 일어나거나, 그런데 이 막분리의 경우에는 modest temperature예요. 우리 보통의 온도, 즉 실온 또는 상온 이런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또 화학적이거나 혹은 기계적인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화학적인 변화나 혹은 어떤 기계 장치를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난다면은 그런 물리적인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즉 어떤 변형에 대한 압력들, 변형에 대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큰데, 이 막분리의 경우에는 화학적이거나 기계적인 그러한 변형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다.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끓는 점차라든가 증발 온도의 차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를 할 경우에는 상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변화라는 것은 액상에서 기상으로 바뀔 때는 기화열, 또 고상에서 액체상으로 바뀔 때는 용해열, 그렇죠? 용융열, 이렇게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막분리의 경우에는 상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no phase change를 갖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괄호 친 것처럼 에너지 디맨드, 즉 에너지의 수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막분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통과를 시키고 뭐 이러려면 이제 펌프도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는 에너지가 아주 들기는 하지만은 적게 소요가 되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갖다 가지고 있다. 그거는 특히 상변화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소요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많은 경우에 셀렉티비티, 선택성이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선택성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막을 이용해서만 어떤 그 공정을 갖다가 적용을 하더라도 쉽게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정수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 안에 이를테면 역삼투막이 되든 혹은 아니면은 뭐 그 한해여가 막이 되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정수를 갖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막을 이용한 또 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갖다 활용을 하면은 더 선택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농축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제하는 그런 것들이 한 번에 그 단계를 갖다가 거쳐가지고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농축이나 정제를 갖다가 바로 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이 막분리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까도 뭐 잠깐 이제 사례가 있었지만 예를 들자면 뭐 여과지를 갖다 이용해서 한번 걸러내면은 밑에 한 번에 벌써 그냥 위에는 그 위에 이제 입자라든가 이런 찌꺼기들을 갖다 한 번에 농축시켜서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밑에는 깨끗하게 정제가 된 것들. 그래서 농축이나 정제를 갖다 한 단계로 바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이퀴프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치 또는 이제 설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스케일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크기를 갖다가 더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검토를 하고 실제 공장을 짓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실험실에서 검토할 때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벤치 이런 어떤 이제 테이블에서 한다라든가 이런 의미로 벤치 스케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한 정도 규모로 실험을 해서 잘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공장의 크기로 규모를 갖다 굉장히 크게 이제 키우겠죠. 그것을 갖다가 스케일을 키웠다 그래서 스케일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실험실 규모에서 하던 거를 공장 규모로 크게 키워도 그렇게 키워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easily scale up이니까. 바로 그러한 이제 장점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막분리 공정이에요. 또 한편에서는 그리고 이런 이제 막분리 공정은 여기 closed system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closed syste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폐쇄형 계라는 거예요. 즉 외부하고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막분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막분리 공정, 여기 실제 막분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공정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겠느냐?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요, 주로 이제 채걸음 효과를 갖다가 통해서 또 막을 통한 그 이제 어떤 물질의 이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미세한 막에서 이제 쓰는 것이 역삼투 법이에요. 그래서 역삼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배웠지만 리버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역으로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오스모시스라고 하는 것이 삼투예요. 근데 리버스 오스모시스니까는 역삼투, 삼투압을 거꾸로 뒤집어서 역으로 이용해서 이제 분리를 한다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법칙은 삼투압의 원리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삼투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 요 원리를 갖다가 이론을 갖다 이제 정비를 했냐면 반 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요 이론을 갖다 이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이 반 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정립한 이론은 뭐냐면 멤브레인 요 막이잖아요.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 막이 있는데 막의 양 사이드 위 아래 요 사이드에서 솔루트의 케미컬 포텐셜, 솔루트라는 것이 용질이에요. 소금물일 경우에는 소금이 용질이고 설탕물일 경우에는 설탕이 용질이죠. 그렇죠? 물이 용매인 것이죠. 그렇죠? 솔벤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소금이나 설탕과 같은
용질의 케미컬 포텐셜, 화학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뭐냐면 농도. 예, 용질의 농도가 같아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막의 위아래에 용질의 농도가 같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막이 이 용질의 입자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의 막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면 용질은 못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위아래가 같겠어요, 농도가? 밑에 있는 용매가 올라와야 돼요. 용매가 즉 농도가 높은 쪽으로 거꾸로 이동을 하는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때 용매와 용질의 종류는 관계가 없어요. 바로 그때 용액의 농도 또는 온도 이거에만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한토프가 이제 찾아낸 법칙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삼투 현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지요. 이렇게 U자형 관의 밑에 쪽에 저기다가 이제 그 막을 갖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른 이제 액체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왼쪽에는 용매, 오른쪽에는 용액. 그러니까 왼쪽에는 깨끗한 물,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금물이나 설탕물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멤브레인의 양쪽에서 솔루트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물 또는 설탕물의 농도가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이 농도가 높고 왼쪽은 농도가 낮잖아요. 같아지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같아지려고 하면은 농도가 높은 쪽에 있는 뭐가? 소금이나 설탕이 저쪽으로 이동해 주면 되는데, 저 막이 지금 여기 확대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반토화성 막이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물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용질이라고 하는 소금이나 설탕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꾸로 용매가 이동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용액을 갖다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해가지고 희석을 주게 되면은 용액의 농도가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로 이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 있는 용매가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 있는 용액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 이것을 갖다 우리가 삼투 현상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바한토프의 법칙과 이제 같은 그런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1867년에 독일의 화학자인 모리츠라고 하는 사람이 모리츠 트라우베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이런 현상을 갖다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인공 반토화성 막으로 정량적 삼투압 이론을 확립한 사람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페퍼가 제일 처음 이제 그런 기초를 마련했고 정립한 사람이 이제 반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삼투압은 용매나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농도 그리고 온도에 비례를 한다. 그러한 이제 법칙을 갖다 이제 찾아내게 된 그런 형태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삼투 현상을 갖다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당근이나 오이를 갖다 이용해서, 당근이나 오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생체잖아요, 생물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반투화성 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 크기가 큰 용질 같은 경우는 들락날락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용매가 들락날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이용한 삼투압 실험 우리 간단하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셀로판 막 그리고 세포 막 등을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데요. 반투과성 막의 경우는 미세한 구멍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입자는 통과할 수 있지만 크기가 큰 입자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인 삼투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삼투라는 것은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해서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 쪽으로 물과 같은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 앞에는 두 가지 실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비커 속에는 증류수가 들어있습니다. 농도가 0.0%인 용액이고요. 그 위쪽 시험관에는요, 아주 진한 설탕물이 들어있는데요. 시험관을 지금 거꾸로 엎어서 입구는요, 반투과성 막인 셀로판 막으로 막아준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요, 선생님이 스탠드를 조금 내려서요, 이 시험관 속 설탕물 용액의 높이와
바깥쪽 증류수의 높이가 같도록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맞춰주고 나서 셀로판 막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쪽에 준비되어 있는 실험은요. 먼저 비커 속에는 증류수가 들어있고 그리고 당근을 이용해서 컵의 형태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자, 선생님이 당근컵 안에는 농도를 조금 높게 하기 위해서 설탕을 그대로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당근컵 속에 많은 설탕을 넣어줬는데요. 이것을 증류수가 든 비컵 속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한 10시간 정도 지켜보면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시간이 지난 후 물의 높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루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우리가 실험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각각의 비커 속에는 농도가 낮은 증류수가 들어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비커 내부에 있는 시험관 속에는 진한 설탕물이 있었는데요. 자, 비커 속에 있는 물이 진한 설탕물 속으로 셀로판 막을 통과해 들어가다 보니까요. 시험관 속 물의 높이는 높아지고 비커 속 물의 높이는 낮아진 모습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물의 높이 차가 생겼고요. 자, 당근컵도 마찬가지인데요. 당근의 경우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이기 때문에 비커에 있는 증류수가 당근컵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당근컵 내부의 높이가 높아졌고요. 비커의 물의 높이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삼투인데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와 유사하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놓을게요. 예,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삼투 현상을 갖다가 설명을 할 때 당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 원리는 지금 당근의 안쪽이 당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물체로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를 통해 가지고 용매들, 물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은 용질인 설탕은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 농도를 갖다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제가도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했었지만 우리 콜로이드 계면화학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여름에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면 수박 사가지고 가잖아요. 과일 같은 거 사가지고 가고 시원하게 먹겠다고 계곡물에 어떻게 해요? 계곡물에 싹 담궈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다가 수박 먹으려고 딱 잘라서 먹다가 보면은 어떤 소리 나냐면 이런 소리 하죠, 늘. 누가 이렇게 맛도 없는 수박, 물수박을 사왔냐고. 그런데 그거는 수박 사온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누가? 그 계곡물에다 담궈 놓은 사람이 잘못한 거죠. 왜? 수박 안쪽은 설탕의 농도가 높단 말이에요. 바깥쪽은 그냥 맹물이라고요. 그런데 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박 안쪽으로 설탕의 농도가 높은 쪽으로 밖에 있는 시냇물들이 술술술술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수박 맛이 원래 그 단맛보다 훨씬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물에다 담그지 말 것. 시원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물도 통과하지 못하는 우리 비닐봉지 있잖아요. 비닐봉지로 수박을 갖다가 이렇게 싸서 그 상태로 물에다 담궈 놓으면 용매인 물이 드나들거나 하지 못하고 수박은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이제 삼투 실험의 또 한 가지로는 달걀을 이용한 삼투 실험을 갖다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걀을 이용한 삼투 실험, egg experiment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례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달걀을 이용한 삼투 실험은요, 요거는 이제 원어로, 영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자막을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원어로 된 거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Hello, welcome to the osmotic pressure egg experiment. It's presented by Allison Gerber, Ryan Unash, and it's filmed by Jacina Jasmine. First, we're going to go over a little bit of background. 달걀을 이용한 삼투 실험의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Corn syrup as our solute, it tends to spread uniformly. However,
if you do the same situation but with a semi-permeable membrane and only add solute to one side, it isn't allowed to spread out uniformly. So what it does is the water or the solvent from one side goes to the side of the solute, increasing the pressure. This is called an osmotic pressure. 예, 조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osmotic pressure 용액의 is 농도가 useful 높은 because 쪽으로 it's the primary mechanism 낮은 쪽에 있는 용매가 for 이동한다는 properly functioning 그런 kidney. 설명이었었던 거고요. 예, 이러한 것들은 바로 신장, 우리 사람의 신장에서도 And 바로 also, 이런 현상에 reverse 의해서 osmosis 일어난다는 is 거고요. used for water filtration. 그리고 또 정수기 같은 데도 이런 Now 원리들이 we'll 적용됩니다. start our osmotic pressure egg experiment. So we'll go over some of the supplies that are needed. First, we have to remember safety and put on our gloves and goggles. We're going to be dealing with a weak acid, so the gloves are important because we'll be handling it with our hands, and the goggles are important just in case there's any splashing. 예, 달걀을 이용한 삼투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장갑, 예, 글러브도 끼고 그 다음에 고글도 쓰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We'll need one raw egg 여기 이제 우선 and one container. 예, 용기와 Container 그리고 has to be 이제 big 달걀 enough 하나. for the egg. 예, 이건 날달걀 그대로입니다. Then we'll need vinegar. 예, Once again, we'll need enough to cover the egg.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식초예요, We'll 식초. need food coloring. 예, Corn 그리고 syrup. 이제 색소하고 네, 요거는 이제 Water. 콘 시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옥수수에서 이제 추출한 예, 설탕 시럽이죠. 예. 그리고 이제 숟가락 하나. So the first step in the osmotic pressure egg experiment is to take your egg, which is a raw egg, and put it into your clear container. 예. 달걀을 이용한 삼투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Pour it over the egg. 맨 처음에 You want to 여기다가 make sure 뭐를 that there's enough 붓냐면 vinegar to 이제 cover the egg. 식초를 붓습니다. 예, 요 식초는 달걀 껍데기를 녹이기 위한 거예요. Right? You can already start to see some bubbles starting to form on the surface. This is because of the interaction with the acid, the vinegar, acetic acid, and the eggshell. The eggshell is mainly composed of calcium carbonate, which is a base. We're doing this step to remove the shell of the egg while leaving intact a semi-permeable membrane on the inside of the egg. 이 달걀 껍데기는 탄산칼슘으로 돼 있어가지고 식초에 의해서 잘 녹습니다. 24 hours. 예. Most 그래서 of the 보통 shell is 하루 already off the 24시간 egg. 동안 However, not 녹이면 all of it is 이렇게 off. 껍데기가 So 완전히 녹아 있는 we'll take 상태예요. the egg and rinse it under water. 요거를 깨끗하게 물로 이제 씻어내고요. And while she's rinsing the egg off, she's rubbing the excess shell off. And if there's any small hard pieces left on, gently rub them off to make sure that the shell is completely off. But be careful because it can easily break. 예, 조심해서 이렇게 껍데기를 갖다 깨끗이 이제 씻어내면 그 안쪽에 This egg and put 예, it 이 into 달걀의 a 반투막만 남게 됩니다. And now we're going to start the second step of the experiment. 이제 이렇게 깨끗이 So, 씻어낸 the corn 달걀을 syrup is mainly composed of sugar and it's suspended in mostly water or dissolved in. So when we add this is effectively our solute that we were talking about at the beginning. And the egg has the egg has a semi-permeable membrane surrounding it, holding it together. 컵에다 So we're 넣고서 gonna 이제 add the 이 corn 설탕 syrup. 시럽을 갖다가 부어요. You don't need to add very much. 그러면 just enough 이제 to cover the egg. 달걀의 이 이제 반투막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밖에 설탕 농도가 높으니까 달걀 안쪽에 있는 수분이 설탕 쪽으로 빠져나와요. We can see a significant change in the egg. 예, 마찬가지로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Here, the 여기가 egg is 24시간 very 동안 deflated. 놔뒀더니 And 이렇게 also, the corn syrup you can see is a lot less viscous, so it's a lot more liquidy. 달걀의 수분이 And 밖으로 this is 빠져나와서 because 예, 콘 시럽은 이렇게 water 이제 from inside the egg went 뭐라 out 그럴까 into the corn syrup. 열버졌고 묽어졌고 달걀은 쭈글쭈글 One reason 이 like the 수분이 sugar 빠져나와서 inside the 줄어들었어요. corn syrup didn't go into the egg because it can't penetrate the semi-permeable membrane of the 요게 egg. 이제 달걀의 Now, 요 we're going to 막을 rinse 통해서 that 이제 off, 일어나는 거죠. Make sure all the corn syrup is off. 이제 깨끗이 씻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then we're going to place it into another container. 이번에 이제 쭈글쭈글해진 달걀을 갖다 이제 다시 용기에다 And 놓고 we're going to add some water and let it sit overnight. 이제는 거꾸로 이제 물을 부어요. Once again, 그럼 just 어떻게 fill it 될까요? up so it covers the egg. 바깥쪽은 물이에요. And this 그렇죠? time, 그리고 안쪽에는 달걀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들의 농도가 높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물이 안쪽으로 또 이동을 하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눈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색소를 갖다 이제 탄 거예요. 파란 색소를 살짝 탔습니다. 그럼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색소도 같이 딸라 들어가겠죠. So now we let that sit for 24 hours. Now we can see 예, 그래서 that 한 the egg has 48시간 이틀 정도 두었어요. returned to 그랬더니 its regular size again. 물이 and 안쪽으로 it's 들어가면서 blue. 이렇게 빵빵해졌습니다. So you can see that the egg is really tense. 이건 이제 색깔을 갖다 나타내도록 색소를 넣어서 And you can also 이제 see 확인을 한 that 거고요. the food coloring has went inside the egg. Or we can use another egg since our first egg popped. 미리 kind of used 준비했었던 for, 이제 다른 this one's 달걀도 not 똑같이 colored, 이건 but 색소를 안 탄 at the 거예요. same stage of the experiment, and we can see that there's an osmotic pressure formed. 여기다가 바늘을 찔러서 구멍을 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달걀 안쪽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쭉 분수처럼 뿜어나져 나오죠. 이렇게 높아지는 압력이 삼투압이라는 거죠. 예, 바로 그러한 실험을 달걀에 의한 삼투압 실험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거꾸로 이용하는 것이 역삼투법이죠. 바로 삼투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으니까, 예, 역삼투법은 뭐냐면, 자,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왼쪽이 용질의 농도가 높고 오른쪽이 맹물이었는데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되죠? 삼투 현상이, 예, 오른쪽에 있는 낮은 쪽의 농도 쪽의 용매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저쪽이 높아지겠죠. 희석시키기 위해서 올라가서. 그런데 그 압력보다 더 큰 압력으로 왼쪽을 눌러요. 용질의 농도가 높은 그 용액 쪽을 갖다 확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용매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용질은 이동 못하니까 용매만 빠져나와서 깨끗한 그런 이제 용매, 예, 우리 물로 친다면은 정수가 된, 예, 정제가 된 물만 빠져나가는 거죠. 바로 오염된 물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삼투압을 거꾸로 이용한 역삼투 방식을 이용하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삼투 방식의 정수예요. 예,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통상적인 삼투 현상에서는 바로 삼투압이라고 하는 파이는 CRT. 여기서 C라고 하는 것은 농도예요. 용액의 농도. R은 기체상수고 T는 그때 온도예요. 즉 용액의 농도와 온도에 비례한다고 아까 누가 그랬죠? 반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법칙을 발견했다고 했죠. 바로 삼투 현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그것을 저러한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으로 누르면 어떻게 된다? 용매가 반대쪽으로 이동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삼투 방식인 것이죠. 예, 정수기에도 응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러한 것이 역삼투법인 리버스 오스모시스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런 역삼투 방법은 요 막의 공간의 어떤 직경이 어느 정도 되냐면 0.001에서부터 0.00001 마이크로메타. 굉장히 작은 거죠. 그쵸? 예. 0.1 마이크로, 어느 정도예요? 예. 뭐, 0.1 마이크로메타 이하의 그러한 이제 공간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 공경이 굉장히 작아서 비공성 막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마이크로메타가 아니라 0.1 나노메타. 죄송합니다. 예. 이러한 여과작용은 채거름 작용,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확산작용, 즉 삼투 현상을 갖다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막과 용전염, 이런 것들의 상관성, 그런 것들의 어떤 이제 연관성에 의해서 분리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제거 대상 물질은 보통 이제 무기성 이온류들, 예, 염류죠. 저분자 유기물과 같은 이제 분자 크기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분리 능력을 표시하는 것은 분해 분자량이라고 얘기하는, 즉 우리가 원하는, 즉 분리하고자 하는 그 분자량 크기의 90% 이상을 갖다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내요. 그걸 MWCO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이때 역삼투 방식은 조작할 때 그때 압력이 40에서 100기압 정도 활용이 되고요. 요거를 이용하면은 해수 담수화, 바닷물을 갖다가 민물화하는 짠 기를 갖다가 없애는 이런 데도 쓰이고 펄프 폐액을 정화하거나 도금 폐수 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수기의 정수 장치 이런 것들로 이제 실질적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삼투 방식이고요. 요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큰 미세공막을 보통 이제 활용하는 것이 이제 한해 여과법이에요. 그래서 울트라 필트레이션이에요. 울트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뛰어넘는 초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공경이 조금 아까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커요. 비공속막보다는 0.01에서 0.001 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 그래서 비대칭성 선택 분리 기능의 표면 활성층 또는 다공성의 지지층을 갖다 구성하는 그런 형태의 막을 이루고 있고요. 그때 여과작용 똑같이 채거름 작용을 합니다. 채로 쳐서 즉 크기를 이제 분리한다는 얘기죠. 10에서 1000 옹스트롱 범위의 거대 분자다 또는 콜로이드 입자 같은 경우를 충분히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분리 능력 표시를 보통 분핵 분자량이라고 하는 MWCO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조작 압력은 2에서 5기압 정도 되고요. 세균이나 콜로이드, 단백질 그리고 분자량이 5천에서 30만 정도의 고분자 유기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분핵 분자량이라고 하는 MWCO는 Molecular Weight of Cut-off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한해 여과막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위인데요. 막에서 한 90% 정도 우리가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분자 물질의 분자량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한해 여과고요. 이 한해 여과법은 이러한 식으로 또 우리 화장품 공정에서도 이 역삼투 방식에 의한 정제수를 갖다가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뭐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온 교환 막을 갖다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온 교환 방법을 갖다 이온 교환 수지법을 갖다 이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해 여과막을 통해서도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살균을 하기 위해서 뭐 자외선을 갖다 이제 조사를 해서 멸균한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 사용되는 그런 이제 공정이고요. 바로 요거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이제 막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정밀 여과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더 커졌겠죠. 이제 공간의 직경이 그래서 0.025부터 20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다른 분리막에 비해서 비교적 이제 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공간들이 또 막히기도 해요. 어떤 입자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다가 빠져나가다가 막히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도 이제 있어서 세척을 하면은 다시 또 이제 역세척이라고 그러죠. 세척을 하면 다시 효율성을 갖다 높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질 입자의 크기하고 분리막의 공극에 의한 어떤 이제 채거름, 마찬가지 채거름 작용들이 이제 주가 되고요. 높은 이제 투과율, 투과 플럭스라고 얘기하는 투과율이 가능하고 세척이 쉽고요. 경제성으로 널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콜로이드 입자라든가 현탁질,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아, 또 우리 이제 녹조나 적조와 같은 조류들 이런 것들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밀여과 같은 경우는 공칭이라고 얘기해서 그 공간의 직경, 요거의 크기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조작 압력은 보통 한 1기압 정도, 굉장히 낮은 압력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의 전처리 공정, 그 다음에 정수처리나 식품산업, 또는 화학공업, 제약산업 이런 데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식품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런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맥주 같은 경우가 효모를 통해서 발효를 시켜서 이제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효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효모를 갖다 이제 다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효모들이 혹시라도 남아있으면 얘네들이 계속 발효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살균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박테리아도 그렇고 효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정밀력에 의해서 다 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살균을 안 시켜도 돼. 그러니까 이러한 맥주가 이제 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밀여과를 통해서 그래서 살균 대신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럼 살균하는 데는 온도를 갖다 높여서 살균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영양분들이 파괴가 안 되고 신선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예, 이제 카스 맥주가 다른 맥주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영양분들이 살아있다? 약간 어떤 뭐랄까 신선하다? 그런 느낌들을 더 가질 수가 있어요. 한번 맛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제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바로 이제 이러한 이제 정밀여과는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 그런 이제 장치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도 겉에 이 이제 막의 표면에 쌓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리형 여과라는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정밀여과 응용 공정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의 공정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보신 것처럼 막을 통해서 이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흐르는 과정에서 막 위에 층들이 계속 못 빠져나가는 층들이 쌓이죠. 케이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예, 케이크층이 쌓이다 보니까 그거를 통과하는데도 압력이 걸리니까 굉장히 압력이 높아지면서 빠져나가는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쪽이 막혀 있는 막을 통해서 막을 지나야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을 한쪽이 막혀 있다 그래서 데드 엔드 그래요. 끝이 막혀 있다. 그래서 데드 엔드 형태의 그 여과에 대해서 요 십자류형은 뭐냐면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건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막이 이렇게 있고 흐르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막을 통해서 밑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의 방향과 분리되는 방향이 교차가 되는 십자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십자류형 여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이크층이 형성이 안 돼요. 왜? 막이 이렇게 있는데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쌓이면 어떻게 됐어요? 흐름에 의해서 베껴져 나가겠죠. 그렇죠? 쌓여있던 층들이 예, 바로 그러한 소위 이야기하는 시어 스트레스, 예, 시어 스트레스, 즉 마찰력에 의해서 벗겨져 나가가지고 예, 높은 투과율을 갖다가 예,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보통 저런 유형인 거죠. 위에서 아래로 이제 이렇게 나가지만 이거는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면서 쌓이면 흐름에 의해서 벗겨져 나가고 밑으로는 이제 투과돼 나가는 그런 유형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의 왼쪽에 있는 것이 저게 데드엔드 형태예요. 흐름이 이렇게 흐르면서 투과도 이렇게 흐르는. 그런데 계속 저 층이 쌓이면 어떻게 됐어요? 요 밑에 그림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투과되는 양들이 점점 줄어들죠. 근데 지금 십자류형 여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투과되는 건 이쪽으로, 그쵸? 열 십자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여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층이 어느 정도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흘러가는 예, 그 흐름에 의해서 층이 또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통과하는 속도가 처음에는 약간 낮아졌다가 계속 벗겨져 나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일정한 형태로 거의 유지하는 그런 특징을 갖다 보이고 있다. 예, 바로 요게 이제 십자류형 여과고요. 바로 오늘 2차시, 2교시에 같이 공부했었던 예, 역삼투 방식, 또 그리고 한해 여과 방식, 정밀 여과 방식, 그리고 십자류형 여과 방식까지가 주로 이제 메커니즘으로 보면은 분리 메커니즘으로 보면은 체거름 효과로 이제 분리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확산을 통해서 분리하는 그런 방식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5주차 2차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